워싱턴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지 또 다른 8월의 하루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세상이 무릎 꿇어야 할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날짜를 못 박듯 정했습니다. 8월 2일, 협상이 불가능한 듯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의 위협은 명확했죠. 캐나다가 굴복하지 않으면 35%의 관세가 경제를 내리찍는 망치가 될 거라고. 트럼프는 절박함을 원했습니다. 초조한 전화, 진정시키려는 발표, 즉석에서 열리는 회의들, 적어도 반응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받은 건 완전한 공백이었습니다. 전화도 요청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 반응 없는 무게감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파괴적이었죠. 도널드 트럼프의 논리에서는 침묵은 말이 안 됩니다. 소란이나 협박, 연출 없는 전략은 그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치를 끊임없는 대결과 클라이맥스의 쇼로 만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건 존재 자체의 부정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선 장군이 텅 빈 들판만 마주하는 것처럼 적도 메아리도 전투도 없는. 하지만 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놓쳤던 건 캐나다는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입장을 정한 것이었죠. 마크 카니, 캐나다 외교의 중심에 있는 이름. 그는 언론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을 동원하지도 주권에 대한 감정적 성명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무심함이 아닌 계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것을 아예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8월 2일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시장도 언론도 전 세계의 이목도 자신에게 집중되길 원했습니다. 캐나다가 굴복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담아내길 바랐죠. 그의 시나리오에서 이날은 미국의 위대함을 외치는 승리의 무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연극의 유일한 배우임을 깨달았죠. 그렇다면 오타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카운트다운이 끝나던 그날 고위층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긴장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침착함. 그 전략적 평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개월간 트럼프의 불안정성과 마주하며 단련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이미 매우 간단하고 잔혹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논리로 착각하는 자와의 협상은 토론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그리고 카니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략가였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체스를 하면서 포커를 치는 듯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허세를 부리고 판돈을 키우고 약한 패에도 강하게 밀어붙이며 상대가 먼저 포기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만약 상대가 더 이상 같은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카드를 확인하지도 않고 조용히 칩을 내려놓고 자리를 뜬다면, 그게 바로 캐나다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목소리를 높이자 캐나다는 음소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악관 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응답 없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되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이 오타와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죠. 새로운 입장은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충격이나 안도감을 찾았지만 되돌아온 건 안정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극적인 헤드라인을 갈망했지만 눈앞엔 아무런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사임도 위기도 대책회의도 없는 그저 일상으로 돌아간 캐나다. 그렇다면 이건 왜 트럼프에게 그토록 파괴적이었을까요? 그는 저항과 마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관심과 마주한 것이었죠. 그리고 타인의 반응에서 권위를 추출하는 사람에게 무관심이란 치명적인 독과도 같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논란에서 권력을 뽑아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 뉴스화됨, 협박, 주목받음, 거짓 통계, 논쟁 유도, 관심은 그의 통화였죠. 하지만 그날 8월 2일 그의 통제 장치는 고장났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자 트럼프는 점점 고립돼 보였습니다. 그때 가장 섬세한 내적 균열이 생겼습니다. 외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워싱턴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틀린 걸까?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주저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의 참모들조차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혹시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한 건 아닐까? 이제 긴장은 무역을 넘어서 존재의 위기감으로 변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오해받은 전략가로 포장했지만 이제는 방향 감각을 잃은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 그는 금기를 건드렸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최근 데이터는 고용시장 약세, 하향 조정된 수치, 깨진 예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몰이었죠. 그 현실에 맞서기보단 트럼프는 익숙한 수법을 택했습니다. 침묵시키기. 공식 통계를 발표한 여성국장을 해임한 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흩어지는 내러티브를 억지로 되돌리려는 몸부림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존경을 외치던 그 순간 캐나다는 존경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진짜 권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은 어쩌면 관세보다 더 거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변화의 전조일까요? 위협이 아닌 침착함에 힘이 실리는 새로운 질서. 더 이상 소음이 권력이 아닌 세계. 더 이상 자세가 통하지 않는 외교. 이제 저항이란 고함이 아니라 재정비, 재배치, 의도를 품은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그걸 몰랐고 카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위기를 말할 때 단순한 관세나 외교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8월 초 도널드 트럼프가 한 행동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균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금요일이었지만 조짐은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고용 수치는 몇 달째 실망스러웠습니다. 헤드라인은 숨기고 참모들은 얼버무렸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이 왔습니다. 7만 3천 개, 그게 7월의 신규 일자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전 수치의 수정이었습니다. 6월에 20만 개라던 일자리는 실제로는 14,000개였던 것. 실수였을까요? 착오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도 경제자문단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기초를 따지지도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숫자를 발표한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커미셔너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장면 본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불편한 진실을 말해 조용히 밀려났던 일, 가정에서 힘든 대화를 회피하기 위해 침묵했던 순간, 혹은 당신 내면에서 진짜 불편함을 무시하고 겉모습을 유지하려 했던 기억, 그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걸 세계 최대 경제국의 대통령이 할 때 그 결과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대에서 65세 사이의 세대라면 이 이야기는 더욱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공식 통계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던 시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었고 실업률을 측정하는 기관은 정치적 방어막 없이 작동했습니다. 당신은 믿었죠. 정권에 동의하지 않아도 기준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대통령은 그 기준을 무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부숩니다. 트럼프가 한 일은 상징적 행위를 넘었습니다. 그건 진단 자체를 부정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숫자가 서사를 부정한다면 숫자를 해고하면 됩니다. 현실이 연출에 맞지 않으면 현실을 바꾸면 됩니다. 이 사고방식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2025년 그 파괴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는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정 안에도 존재합니다. 이민을 고민하는 부부의 거실, 은퇴 계획이 무너진 부모를 설득하려는 저녁 식탁, 실직한 친구와 주고받는 문자 속 괜찮다고 가장하는 말들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퍼포먼스 중독의 세상에서 약함을 인정하는 건 거의 죄악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기반은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자화자찬의 트윗을 날립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 3%, 그걸 자랑했죠. 하지만 숨겼습니다. 그 성장이 수입 급감이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물건을 앞당겨 수입했습니다. 그건 회복이 아니라 통계상의 점프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겐 그저 또 하나의 트로피였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없나요? 문제를 회피하면서 성공을 내세우는 사람, 빚을 숨기면서 명품을 자랑하는 사람, 내부는 무너지고 있는데 승리를 외치는 사람, 바로 이 부정이 오늘날의 지정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이 캐나다를 트럼프에게 그토록 불편한 존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마크 카니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관찰이었습니다. 상대의 목소리에 같은 톤으로 반응하지 않는 인내, 그건 전략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 성숙함은 소리로 측정되지 않고 통찰력으로 측정됩니다. 세상이 혼돈 속에서 돌고 있을 때 중심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은 당신, 빠른 반응을 강요받고 짧은 길을 택하라 압박받았던 당신, 평화를 위해 양보해야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아니오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거부입니다. 거짓을 거부하는 것, 조작된 게임을 거부하는 것, 두려움만이 길이라는 그 서사를 거부하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거울입니다. 진실이 불편해진 시대, 인내가 저항으로 보이는 시대, 단호함이 외침이 아니라 존재감이 된 시대.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캐나다는 모든 딜레마와 상처를 아는 채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아마도 당신도 어딘가에서 이런 방식의 삶을 찾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소리치지 않고도 버텨내는 방법. 이해하려면 헤드라인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처럼 오늘의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스페셜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젊은 시절, 집착과 전략, 가장 내밀한 모순들까지 지금을 이해하려면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무료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초 미국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미 무역협정을 200건 체결했다고. 20건도 아니고 50건도 아니고 200건. 설명도 없었고 문서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 숫자는 그의 많은 발언처럼 등장했습니다. 너무 커서 즉시 반박하기 어렵고 너무 모호해서 바로 거짓이라 말하기 어려운. 하지만 현실은 수사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는 달랐습니다. 그가 정한 기한 전까지 체결된 협정은 단 8건. 그마저도 실질적 내용은 부족했습니다. 왜 어떤 지도자는 이렇게 쉽게 검증 가능한 것을 뻔히 거짓말할까요? 그 답은 단지 성격이 아니라 전략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보의 속도를 압니다. 지금 이 시대엔 진실이 아니라 그럴듯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에게 2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건 갑옷입니다. 연기의 방패입니다. 누가 감히 카메라와 국기 앞에서 박수받는 그를 실시간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행동에 현실적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의 거짓된 발언은 기대를 왜곡시키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동맹국을 헷갈리게 하고 불확실성을 퍼뜨립니다. 허구의 숫자 하나가 적절한 맥락 속에선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며칠 안 되어 투자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협정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지 않는 반응을 기다리고 사라지는 약속을 기대했죠.
사실과 부딪히자 모두 증발했습니다. 수학까지 조작하는 지도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시하기엔 위험하고 정면 돌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크 카니는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무대 철거. 하지만 철수는 알리지 않음. 캐나다는 그 거짓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숫자 반박도 없었고 분노 섞인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거짓말이 이미 탈로 난 것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것이죠. 캐나다의 대응은 단지 신중했던 게 아닙니다. 드러냈습니다. 트럼프가 가짜 통계로 종이 성을 쌓는 동안 카니는 물류 경로를 재정비하고 비축을 확보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강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과장에 넘어지도록 놔둔 것입니다. 거짓에 의존하는 정부는 언젠가 그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길로 갔습니다. 반응이 없자 압박을 키웠습니다. 이번엔 69개국을 상대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브라질도 포함됐습니다. 상업적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브라질이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재판에 세우고 있기 때문에 50%의 관세로 처벌하겠다고. 다른 대륙에서 벌어진 법적 절차가 제재의 이유가 된 겁니다. 국제 외교의 최소한의 규칙을 믿던 외교관들에게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재판을 개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상대와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까요?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기술이 아니라 감정일 때 어떻게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당혹감과 회피였습니다. 국가들은 조용히 우회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무역 루트가 생기고 항구가 개조되고 이해각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미국에 의존하던 나라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 목표는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또다시 정확성을 택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방향 전환. 트럼프가 관세를 현실 쇼처럼 발표할 때 카니와 그의 팀은 워싱턴의 그림자를 벗어나 멕시코와의 견고한 동맹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북부회랑 협정이라 불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영토를 우회한 직접 무역 경로를 만들기 위해 1200억 달러를 투자한 협정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경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도화된 관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미국의 두 전략적 파트너가 백악관의 감정 지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도는 바뀌었습니다. 책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 당신이 건너던 다리를 무너뜨려 버려서 길을 새로 그려야 했던 순간, 선택이 아니라 방어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 캐나다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멀어지려 했던 게 아닙니다.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구걸하는 대신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립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정치적 대가, 감정적 대가. 오랜 협력의 역사를 끊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안정성을 고집하는 것이 붕괴에 대한 공범이 됩니다. 캐나다는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한 듯합니다. 트럼프가 허세와 공허한 약속을 늘려갈 때 세계는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그를 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어떤 공식 보복보다 그 정부의 자존심을 더 아프게 합니다. 세상이 그 없이도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무언가를 울렸다 생각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더 많은 인식을 나눌수록 거짓이 권력의 도구로 쓰이기 더 어려워집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그 진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날들은 한 세기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태양이 뜨기도 전에 정보의 파도가 대륙을 넘어 퍼집니다. 화물선의 항로가 바뀌고 멀리 있는 증시가 요동치며 당신의 휴대폰 화면 위에 무단으로 착륙하지요. 8월의 어느 목요일도 그랬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너지 분석가들이 이상한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캐나다발 코발트와 니켈 주문이 시스템에서 사라진 겁니다. 광산이 폐쇄된 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핀란드, 인도, 말레이시아로 갑자기 방향을 튼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익성 높은 주문이 더 먼 나라들로 전환된 걸까요? 이 질문은 트레이더, CEO, 경제 기자들 사이에서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대부분은 이 변화를 몇 주 전 마크 칸이 내각의 결정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사라지면 인간은 누가 망쳤을까를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보타주가 아니라 의도된 재설계였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산업에 자국의 핵심 광물을 직접 공급해오던 구조를 조용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광산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 기준을 받았고 대서양 항만을 위한 적응 보조금과 미국 오해 지역에서 정제할 경우 우선권을 주는 계약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와 차세대 항공기의 필수적인 원자재가 함부르크, 뭄바이, 부산을 경유하는 해상 경로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정돼 보이던 지도는 누군가의 결정 하나로 유연해졌습니다. 그 여파는 어땠을까요? 디트로이트의 산업 회랑이나 윌밍턴의 창고의 해고 사태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원가표의 작은 변화일까요? 어떤 알고리즘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금속 부족보다 더한 공포로 미국의 그린테크 경영진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상무부를 압박하고 경고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주된 공급자가 고함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을 땐 도대체 무슨 대응이 가능할까요? 미국 수도에서는 본능처럼 강수를 두었습니다. 캐나다가 자동차 산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트럼프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통신 위성 입찰 제한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우주 산업과 오타와의 정치적 입장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관보를 읽는다고 절박함이 보이지는 않죠. 그 문서 뒤에는 오하이오의 항공기 부품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약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제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투자자들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으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단순한 반사작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24시간도 가지 않았습니다. 법률 고문들이 캐나다는 이미 프랑스령 기아나와 테즈메이니아의 민간 발사 센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복일까요? 아니면 언론용 바람일 뿐일까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타와에서는 거의 시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며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자회견도 국기 휘날리는 연설도 없었습니다. 법안은 디지털 자율성과 전략적 프라이버시 기준을 브뤼셀의 규제를 참고해 조용히 작성되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미국 클라우드 기업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캐나다 영토에 주권적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대학과 사법부로 구성된 혼합감사위원회의 분기별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접근 차단, 계약 해지, 현지 수익의 20%에 달하는 벌금. 한 조급한 참모가 디지털 보호주의 아니냐고 묻자 38살의 보안 분석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주의는 벽을 세우는 것, 우리는 자물쇠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 은유는 프로그래머들의 텔레그램 방에서 슬로건처럼 퍼졌습니다. 자물쇠를 바꾸는 건 집을 닫는 게 아닙니다. 방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려면 주인의 규칙을 따라야 하죠. 그렇다면 인터넷의 구조가 협상의 도구로 변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바로 알아챌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날씨 앱 하나, 이메일 계정 하나에도 귀중한 메타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가 알루미늄 관세를 올릴 수는 있지만 카니는 기억과 예측 알고리즘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광물의 보류는 생산에 타격을 주지만 데이터의 보류는 문화적 영향력 자체를 바꿉니다. 토론토의 한 카페에서 46살의 엔지니어는 이 문제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와 10대 아들은 온라인 게임의 새 서버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역 서버가 필수로 바뀐 겁니다. 아들은 핑이 높다고 불만을 말했고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석 달 전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비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르게 될 거야. 아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납득하지 못했지만 그 대화 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작은 고통이 미래의 파국을 막는다는 믿음. 국경 반대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62살의 회계사가 서스케처원에서 오는 촉매제 가격이 갑자기 30%나 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회의 요청을 했고 이사는 어깨 으쓱하는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연례 보고서엔 이익 감소를 써야 했고 주주들은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희귀 금속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정제소는 중국 경쟁사의 계약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국 업체들은 캐나다가 강화한 항로를 통해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회계사는 엑셀 파일을 닫고 컴퓨터를 영원히 끄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떤 셀 함수도 이런 지정학의 쇳내를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무력감은 미 의회에 일종의 열기를 불러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피해 철강업체에 긴급 보조금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캐나다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지 몇 페이지만 넘겨봐도 오타와는 이미 방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의 덤핑 조사, 애리존에서 만든 반도체에 만료된 특허 조사, 거울 같은 싸움이었지만 양쪽 모두 이제 전장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꺼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한때 형제 같던 두 나라가 전략적 적수처럼 서로를 대할 때 되돌릴 수 있는 지점은 있을까요? 아니면 균열은 결국 영구적 흉터가 될까요? 역사는 화해의 예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건 비판을 분노 없이 경청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게 도널드 트럼프는 아닙니다. 그는 전화 한 통 없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낀 순간부터 그는 수위를 높였습니다. 스튜디오를 떠돌며 마크 카니를 반역자로 부르고 캐나다 의회를 겁쟁이들의 집회라 비난하며 극적으로 북극 방어 협정까지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 시사일까요? 아니면 허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참전 경험이 있는 3명의 상원 의원이 군사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폭탄의 멈춤은 국내 신뢰의 침식을 막지 못했습니다. 애틀랜타 교외의 소비자들은 온타리오에서 수입되던 태양광 배터리 부족을 겪었습니다. 시애틀의 슈퍼마켓에서는 위생 인증 지연으로 특정 치즈 브랜드의 구매가 제한되었습니다. 작은 사건들이 하루하루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작은 균열들, 전기차 구매를 미룬 부모들, 예기치 않은 국경세를 걱정하며 밴쿠버 여행을 포기한 가족들, 그리고 그 사이 캐나다 정부는 언론의 주목도 없이 조용히 양자 저장 스타트업을 위한 국부 펀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아닌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 5년, 10년 뒤 미국 서버 의존을 국내 솔루션으로 대체하려는 계획. 위험한 도박일까요? 어쩌면. 하지만 카니의 눈에는 지금 위험을 감수하는 게 불확실한 미래에 영원히 휘둘리는 것보다 낫다고 보였습니다. 3,900만 명의 인구로 실리콘밸리의 거인을 어떻게 상대하느냐는 질문이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지겹도록 반복됐습니다. 동맹, 독일과의 사이버 보안 협력, 한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계약, 프랑스와의 인공지능 연구자 교류. 이건 덩치 싸움이 아닙니다. 신뢰의 블록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미국에선 경제 침식을 막기 위한 성급한 발표와 행정명령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오타와의 전략가들은 훨씬 더 미묘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물질적 가치의 흐름. 단순히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그해 가을 캐나다 정부는 동유럽의 4개 대학, 일본의 2 기관과 조용히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략 광물의 친환경 정제 기술에 관한 협력, 기술 협약이었고 언론의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은 국제 언론이 놓쳤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 실험실의 검증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산업 기준의 중심이 다른 위도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캐나다가 있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자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쓸지 아는 나라가 진짜 권력을 갖습니다. 프로토콜, 특허, 방법론, 이것들을 지닌 쪽이 진보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제 전쟁은 석유나 영토가 아닌 기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향 전환은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한 실험실에서는 캐나다 엔지니어들이 전례 없는 희귀 광물 추출법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북극 지역 있기에 토착 효소를 활용한 선택적 추출, 파일럿 단계였지만 아시아 정제소에서 사용하는 독성산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적은 오염, 더 큰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 캐나다산 환경 기준이라는 새로운 도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이게 지정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전부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싸고 더 효율적인 공정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기존의 유일 고객에게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해 연말 뒤집히고 있던 질서였습니다. 캐나다는 자신의 경로를 방어하는 것에서 이제 선택지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 미국의 위스콘신과 인디애나 같은 산업주에서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입 화합물에 의존하던 중소반도체 기업들이 최대 60일의 배송 지연을 겪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주 정기적으로 도착하던 물품들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배송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캐나다 항만은 유럽연합과 인도행 화물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최적화와 배송 시간 단축을 위한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걸 복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단지 한 나라가 깨진 지붕 아래에 전적으로 기대선 안 된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백그라운드 인터뷰에서 캐나다 외교관들은 보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페이지를 넘기는 중입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아직도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을 때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반복된 건 조용한 배신. 그는 유세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가장 힘든 순간에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초과 근무가 왜 사라졌는지 설명 못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하지만 이 비난에는 결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수년간 쌓여온 마모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가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다는 사실, 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미국 때문에 오타와가 거리 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국제 포럼에서 기자들이 관계를 상징적으로라도 회복할 계획은 없나요? 라고 물으면 캐나다 대표들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시도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손짓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발언만 반복했지만 금융시장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 그리고 한 수치가 충격을 줬습니다. 캐나다가 전략을 전환한 다음 분기 미국의 첨단 기술 무역 수지가 201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수요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자재가 없었습니다. 공급망이 끊긴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 퍼즐을 제때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같은 분기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은 2.1% 성장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과의 새 계약 덕분이었습니다. 한쪽은 외치고 있었고 다른 쪽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대가는 있었습니다. 카니는 내부 압박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을 놓칠까 두려운 기업인들이 있었고
미국을 자연스러운 목적지로 보는 노동조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은 각각 보면 소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이어보면 패턴이었습니다. 행정적 거부, 세관 지연, 오타가 있는 기술 보고서가 서류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사례까지. 캐나다 기업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미국에서 제품 인증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소프트웨어부터 농업 기계까지. 공식 사유, 내부 프로토콜 재조정, 진짜 이유 정치적 압박, 관료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그리고 관료주의가 무기가 되는 순간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약 수출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몬트리올산 인슐린이 창고에 쌓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주 안에 나오던 보건 인증이 이젠 90일 이상 걸렸습니다. 어느 문서도 차단됨이라 쓰진 않았지만 허가됨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멈춘 상태. 그리고 의학에서의 지연은 폭력입니다. 가장 가까운 무역 파트너가 보이지 않는 적처럼 행동할 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이 영문도 모른 채 구조조정 회의에 불려가는 캐나다 노동자들의 가족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불안은 가을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이들에게 그건 더욱 참담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깨질 수 없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물과 강처럼, 밤과 별처럼. 그런데 경고음 하나 없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 감정은 노조 지도자, 농부, 트럭 운송업자, 미국 호텔에 맞춤 가구를 수출하던 소규모 목공소에 퍼졌습니다. 하나하나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워싱턴이 내린 집단 처벌에 가깝다는 것을. 미사일도 없이, 공식 봉쇄도 없이 공격은 시작됐습니다.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잠식처럼. 가장 교묘한 점은 공개된 미국 정부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서 법무팀은 캐나다 기업과의 모든 국제 계약을 지뢰밭으로 만들 규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녁 초대를 해놓고 현관 자물쇠를 바꿔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건 무역이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캐나다에게 요구된 건 기술 협상이 아니라 상징적 항복이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대화를 유지했음에도 자신의 국익은 덜 중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주권을 미소 지으며 복종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긴장이 폭발한 건 캘거리의 한 소규모 사이버 보안 업체가 미국 정부기관과의 계약을 암호 인증 불일치를 이유로 갑자기 취소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인증은 미국산이었고 불과 석 달 전 같은 기관이 직접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계약 취소의 이유, 공식적으로는 미공개, 내부 소식통은 윗선의 결정이라 말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할수록 캐나다는 예상치 못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자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일부 운영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의 중심지를 일부러 배제한 기술 동맹이 핵심이었습니다. 장기전이지만 명확한 방향이었습니다. 집이 감염됐다면 끊임없이 균열을 메우기보다 새로 짓는 것이 낫다는 판단. 싱가포르에선 캐나다 항공우주 기술 기업과 태국 국영 기업이 합작 벤처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은 평행 지평선.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은유입니다. 미국 동부로 가던 제품은 이제 남중국해로 향하게 됐습니다. 의존의 논리는 다른 시간대의 계약서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캐나다는 필요 없다. 미국은 혼자서도 가능하다. 필요하면 폐광을 재가동하고 망가진 경로를 복구하고 공급망을 재창조할 것. 하지만 현실은 망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기반시설과 친환경 기술 펀드들의 조용한 경고가 퍼졌습니다.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미국 내 공급자 노출을 재검토할 것.
해석하면 이제 공급 중단 리스크는 실제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업 세계에서는 이게 연설보다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미국 농촌에서도 파장이 퍼졌습니다. 캔자스와 네브래스카의 농민들은 캐나다산 정제 칼륨 비료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비료가 없으면 땅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수확이 없으면 투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분노 가득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질문들. 하지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외부 공격이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 기른 독이 퍼진 결과인데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붕괴는 폭발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철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연설도 없이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외교에서가 아니라 의존에서 복종을 존중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시스템을 거부하는 중이었습니다. 긴장은 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미 의회에 캐나다 과학자들의 방산 회의 참가를 제한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유? 전략적 괴리, 위험, 애매하고 위협적인 표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말하는 단어. 그 실질적 의미는 수십 년간 이어진 기술, 과학, 학문 교류의 사실상 종결이었습니다. 몬트리올의 한 61살 연구자는 군사 협력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는 보스턴 심포지엄 참가가 취소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치 역사의 한 조각을 뜯겨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지적 동맹국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죠. 어쩌면 가장 씁쓸한 결론은 이겁니다. 전쟁은 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군인도 필요 없습니다. 입찰서 하나, 이메일 지연 하나, 미소 뒤에 거절 하나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파트너였던 관계는 참호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문을 쾅 닫지 않았습니다. 동맹을 폭파하지도 않았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강력한 선택을 했습니다. 물러난 것입니다. 그 테이블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캐나다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자신만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듣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지도, 자신의 경로, 자신만의 조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하면서도 급진적인 제스처는 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어느 시점에서 소외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쓸모 있을 때만 불리는 감정.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에서 뭔가가 바뀝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이제 그만. 군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모든 것은 하나의 새로운 생각, 조용한 거절, 혼자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해방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소리침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하지만 어떤 깨어남도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경험, 상처, 부당함, 그리고 통찰. 이 성숙을 이해하려면 헤드라인을 넘어서야 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하지 못한 두려움, 숨겨진 욕망, 어린 시절의 흔적이 오늘날 수십억 명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결정짓는 대통령들의 삶을 정성스럽게 기록한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래된 구조, 가족 내 전쟁,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의 산물입니다. 이 길을 이해하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이 아니라 왜 일어나는지를 보려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입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내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사유의 깊이는 어떤 금전적 가치보다도 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당신의 삶과 겹치는 지점이 있었다면, 혹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함께 이 세계를 파헤쳐 봅시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남은 울림을 들려주세요.
무엇이 거슬렸나요? 무엇이 생각하게 만들었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깊이를 선택하는 건 하나의 저항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왔다면 당신도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너머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드러나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진실의 너머를 계속 바라보세요.